안녕하세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시험이죠. 사회 전기 기능사 필기 CBT 보고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만 제가 60개 딱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서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다면은 당연히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보셔야 될 건데 여기 2021년도 사회 시험 문제도 여러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셨을 때에는 꼭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1번부터 60번까지 그대로 쭉 설명을 할 거고요. 편의상 전기 이론 20문제, 기기 20문제, 설비 20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20개씩 딱딱 끊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산에듀 번개 배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문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게요. 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5와 10자리가 병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과 8자리가 또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이 직렬로 함께 구조화되어 있죠. 자, 이때의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5와 10자리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 플러스 10분의 5 곱하기 10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8 플러스 6, 그 다음에 8 곱하기 10, 8 곱하기 6. 왜냐하면 합분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6.75 정도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을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그 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같은 크기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경우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저항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직병렬로 접속하는 거, 그 다음에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하는 거, 모두 다 병렬로 연결하는 것. 자, 이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그냥 기억만 하세요. 바로 모두 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모두 병렬로 접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서로 다른 3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2개 했을 때 이렇게 합분의 곱이 되는 거고요. 3개 했을 때는요.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R3 분의 2개씩 곱의 합분의 3개를 다 곱한 것. R1, R2, R3.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게 되면 답을 1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이 과정이 되냐고요? 자, 그거는 제가 해설에다가 보기 좋게 여러분들 쭉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해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4번. 2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20분간 사용할 때의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발열량 하면서 몇 킬로칼로리냐라고 묻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식이 딱 하고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H는 0.24에 그 다음에 I제곱에 RT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단위는 이제 칼로리,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때 하나씩 집어 넣어 볼게요. 0.24 곱하기 I제곱 R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P 전력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미 전력이 나왔네요. 얼마라고 했어요? 2kW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킬로라고 하게 되면 2 곱하기 여기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I제곱 R이 2k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20분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반드시 초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0분 곱하기 이제 60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약 57만 6천 정도가 나올 겁니다. 576kcal. 답은 2번이 되죠. 5번, 500W 전열기를 5분간 사용하면 20도씨의 물 1kg을 약 몇 도씨로 올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포트가 하나 있다. 이 커피포트에 물을 한 1리터 정도를 넣었는데 이 지금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된다. 이 물을 한 40도 정도까지 이렇게 온도를 올리려면 우리가 몇 초 정도가 있어야 될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죠. 계산할 때 기본식은 이렇게 됩니다. 860,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P 전력이랑 그 다음에 시간 T랑 그 다음에 이런 전열기구의 효율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CM하고 온도 변화
이렇게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세타 대신에 t라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무엇이냐? 860이라는 것은 상수, 그 다음에 p는 전력, t는 시간, 시간인데 여기서 시간은 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분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60으로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에타는 효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비열이고요. M은 물의 질량입니다. 세타는 뭐냐면은 온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도씨에서 40도로 올랐다. 그러면은 이 앞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뒤의 온도를 T2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게 돼서 여러분이 해설 보고서 풀 수 있는 분들은 푸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오냐 딱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t는 이 식만 한번 볼까요? t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것으로 다 나눠주게 되니까 860에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효율 분의 cm 하고 온도 변화 T2 마이너스 T1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시간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해설 참조해서 여러분 56도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해설 여기 여러분 그 인쇄물에는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6번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이냐? 자,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방해 나오면 뭐죠? 다 당연히 그렇죠. 렌츠의 법칙이죠. 2번입니다. 7번 공기 중에 놓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쿨롱의 전하에서 4m 떨어진 점 P와 2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몇 볼트가 되는가? 자, 이제 7번 문제인데요. 여기 어느 한 점이 있는데 자, 이 전하가 크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거리가 떨어졌는데 첫 번째, 얼만큼 2m 떨어진 점 Q, 여기서부터 2m 떨어진 점이 바로 Q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m 떨어진 점, 여기가 바로 이제 P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Q와 P 사이에 전이차가 얼마 차이가 나느냐? 이런 문제죠. 자, 여기 P점의 전위를 우리가 VP라고 하고 여기 Q점의 전위를 V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Q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VQ는 자, 진공중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아래 거리의 거리분의 전기량이니까 지금 거리가 R분의 Q 이렇게 되는데 계산해 보게 되면 10의 9제곱 곱하기 R이 Q 값은 지금 2m 그러니까 Q 4m 떨어진 점 P와 그 다음에 2m 떨어진 점의 Q 값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그렇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지금 제가 괜히 Q랑 VP랑 헷갈리네. 뒤에 거부터 먼저 하는 게 더 편한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1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VP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R분의 Q가 되고, 자, 여기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VP 값의 경우에는 4m잖아요. 4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90이 되겠네요. 딱 2배니까 위에 있는 것이. 그러면은 180V와 90V가 돼요. 어디? 여기는 전위가 180V이고, 자, 여기는 90V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차이는 얼만큼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산수로 계산할 수 있죠. 두 점의 전위차는 90V가 된다. 8번. 비유전율이 2.5일 때 유전체의 유전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 다음에 비유전율은 여기서 2.5라고 딱 얘기해 줬네요. 두 개를 그러면 곱하면 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돼요. 단위 자릿수 잘 보셔야 돼요. 1번으로 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9번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앞에가 EC가 하나 있고 뒤에 CCC가 있으니까 이거 합쳐서 3C가 되겠죠. 그러면은
2C와 3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2C 플러스 3C 합분의 곱 2C 곱하기 3C.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C분의 6C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때 약분이 되는 거 이렇게 하나씩 약분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1.2C가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두 콘덴서 C1, C2를 직렬 접속하고 양단 V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렇게 지금 콘덴서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첫 번째 콘덴서의 이름이 C1이고 자, 두 번째 콘덴서의 이름이 C2가 됐을 때 전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V볼트를 가해줬다고 해보죠. 이때 C1에 걸리는 전압을 만약에 V1이라고 하게 되면 이 V1이 과연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V1은요. 여러분 그냥 이 식을 결론식을 정리해 두세요. 자, 전체 전압 V 곱하기 두 개를 합한 것분의 C1 플러스 C2분의 지금 알고 싶은 게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C1에 걸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남의 것이 클수록 나한테 걸리는 전압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V 곱하기 합분의 남의 것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답은 2번의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11번 10의 마이너스 2제곱 페러시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는 몇 쿨롱인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우리가 콘덴서의 용량이니까 C라고 볼 수 있고 100V의 전압을 V라고 놓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압 Q는 그냥 C, V 놓을 수 있죠. 두 개 다 곱하면 되겠네요. C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다음에 V가 100이니까 합치게 되면 그냥 1 나오겠네요. 답은 1, 2번이죠. 12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만약에 우리가 콘덴서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똑같죠. 하지만 용량이 2배가 되죠. 전압은 같고 용량은 2배가 된다. 4번이죠. 13번 권수 200K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2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Li는 N-파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이때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N-파이로 놓을 수 있죠. 지금 I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A라고 했고요. 권수는 200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 자속수는 0.025입니다. 0.025. 자,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도 역시 1 헨리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4번 자체 인덕턴스 20mH 코일에 2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에 이 커패시터라고 하게 되면요,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의 CV 제곱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요. 자, 2분의 1의 L 값이 20mH라고 했으니까 0.02 헨리가 되고 그 다음에 I, 전류가 얼마입니까? 20이죠. 2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답은 아마 4줄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5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000A/톤/웨버이고 기자력이 5만 A/톤이라면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딱 보면 이미 뭐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속은 어떻게 되냐면 저항분의 기자력이거든요. 저항이 지금 5000분의 기자력이 5만이니까 5000분의 5만 해서 10웨버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6번 단면적 A제곱미터, 자로의 길이 L미터, 투자율 뮤, 권수 N회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인덕턴스는 이렇게 계산하죠. 원래 전체의 길이 L분의 뮤 S N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투자율, 면적, 그 다음에 권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S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을 L분의 뮤, 그 다음에 A, N의 제곱 이렇게 A로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이나 혹은 어떤 문제에서는 S로 놓거나 A로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이렇게 갔을 때는 그때는 A로도 사용하고 S로도 사용을 하게 되니까 둘 다 면적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기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17번 성간전압이 210V 선전류 10A의 YY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가 되는가? Y 회로이기 때문에 일단 전류는 똑같죠. 전류는 똑같아서 상전류도 10A예요. 하지만 Y 회로일 때 우리가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성간전압에 루트 3배가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간전압이 지금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2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상전압을 알 수 있고요. 상전압은 121V 정도 되겠네요. 답은 상전압은 121V, 상전류는 10A. 2번이 됩니다. 18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와의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아까는 지금 Y 결선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델타 결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같죠. 그러니까 일단 전압은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전류 곱하기 루트 3이 선전류와 같다. 이것을 수식으로 알맞게 나타낸 것은 여기 딱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9번 비정형파의 일그러짐의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서 외형률, 찌그러진 정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찌그러진 정도는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만의 시료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20번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 시상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RL 직렬 회로일 때는요. R분의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일 때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기 들어가야 되겠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문제가 뭐 괜찮습니다. 몇 개 사실은 아까 온도 조금 저 구하는 거 저거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아마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앞에 문제의 내용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기도 설비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딱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혹시 이 영상을 그냥 앞에 이론 공부 안 하시고 관연도 문제만 직접 파고 들으려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시간이 아직 조금 만약에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앞에 본문 강의 한번 보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산에듀 영상 다 여러분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냥 다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이 맥락에 대한 이해와 기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관연도만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는 절대 변형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CBT 유형은 변형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결코 출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점을 좀 꼭 기억하시고 제가 괜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가장 원래 빠르고 더 정확한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부를 관연도만 외우면서 하시질 않기를 좀 바랍니다. 관연도만 막 외워서 공부하면요. 정말 32점, 그러니까 32개, 33개 이렇게 맞아요. 60개 중에서 36개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32개, 33개. 나 왜 자꾸 35개로 떨어지지? 왜 한 개 차이로 떨어지지? 네, 실제로 한 개 차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맞춘 35개 중에서는 내가 모르는데 찍어서 맞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실력을 정확하게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이런 관연도 문제를 찍는 거 빼고 내가 정말 100% 아는 것, 거의 아는 것만 한번 이렇게 딱딱딱 체크를 해서 여러분 한번 모의 시험을 봐보세요. 그렇게 되신다면 36개 맞추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점수와도 이렇게 같아지는 점수를 잴 수 있는 좀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21번 이제 기기 볼게요. 21번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자기장 속에 놓았을 때 움직이는 힘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전류를 도체에다가 넣었더니 이제 힘이 발생했다. 그럼 뭐죠 이게? 전기를 넣었더니 힘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전기를 넣었더니 힘이 발생하는 기기를 바로 우리가 전동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전동기가 됩니다. 22번 다음 중 공극이 큰 동기기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공극이 크면요 전기적으로는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작고요. 전압 변동률도 더 작습니다. 그리고 단락비도 더 이제 크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계적으로는 안 좋아요. 이제 무겁고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기도 더 크게 되는 거죠. 공극이 더 큰 거죠. 자, 지금 2번에 보면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은 작은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매극의 자속수 0.01웨버,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에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P 자 파이 60A분의 N 딱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P 자 파이 60A분의 N.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동영상 강의라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눈으로 보는 것과 한번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는 P자 파이 60A분의 N. P자 파이 60A분의 N. 이제 하나씩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극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극이라고 했고요. Z 총 도체수는요. 지금 2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 자속수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0.0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0 여기 A 들어가는데 A가 바로 병렬 회로수죠. 병렬 회로수인데 여기는 지금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파권일 때는 무조건 병렬 회로수가 2죠. 중권일 때는 P 극수와 같고요. 다음에 N 회전수는 얼마냐면은 15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될 수 있겠죠. 165V 나올 거예요. 답 3번. 24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브와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자, 여기다 밑줄. 분권 발전기가 있다. 밑줄. 분권 발전기. 자, 계자 저항이 40옴, 계자 전류가 3A,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분권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분권 발전기의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분권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자가 있겠죠. 자, 이때 계자가 바로 얼마라고 했냐면은 계자 저항이 여기가 40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2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 여기로 가는 게 3A가 흐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유기 전력 이때 만들어낸 것이 도대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무브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만든 전기가 다 이쪽으로 흘러가서 자, 여기도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3A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만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을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4, 3, 12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은 120V가 되겠고요. 자, 이쪽에 걸린 전압은 3, 2 하니까 6이니까 여기는 6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전압 2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전기자의 흐른 전류 IA, RA 플러스 그 다음에 계자의 흐른 전류 IF 플러스 IF 곱하기 RF 계산한 건데 여기 IA랑 IF가 다 똑같아요. 얼마냐면은 다 3이에요. 그러니까 3에다가 RA 여기 있는 거 2 플러스 RF 42 곱하기 3 하게 되면 딱 나오게 되죠. 126이죠. 126V가 됩니다. 답은 126V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25번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중권일 때는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극수 P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죠. 26번 출력 15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kgm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죠. 토크는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이렇게 되죠. 여기 n에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1500 들어가고요. P에는요 15000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1500분의 15000 하면 10 곱하기 0.97 하면 9.75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죠. 27번 발전제동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전기자 회로의 전원에서 끊고 저항을 접속한다 맞고요. 2번 유도전동기 1차 권선의 직류 2차 권선은 단락 맞고요. 3번은 열로 소비한다. 4번은 전동기의 유도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한다. 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해서 다시 되살리는 것은 발전제동이 아니라 바로 회생제동 방법이죠. 회생제동. 그러니까 4번은 회생제동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잘못된 얘기입니다. 28번 다음 중 분권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토크와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립을 하죠. 속도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9번 권수비 30의 변압기에 1차에 6600V를 가할 때 2차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권수비가 30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1차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만약에 여기 1차 코일이 감겨 있고 다음에 2차 코일이 감겨 있다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에 6600V를 가했대요. 6600V. 그럼 3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20V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20이 바로 2차 전압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30번. 권수비가 100의 변압기에 100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100분의 1로 줄어들고 전류는 100배 커지게 되는 거죠. 자, 2차 쪽의 전류가 1000이래요. 아니, 전류를 봤더니 여기서는 얼마요? 이제 2차 측 전류가 100A, 얼마예요? 1000A래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측은 얼마였다는 거예요? 전류는 그 권수비만큼 커지는 거니까 여기는 10A였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1번.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단락 시험법. 2차 측을 단락시키는 거죠. 32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극성 일치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2번도 전압비, 권수비가 같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3번에 임피던스가 같을 거 맞는데 4번에 변압기의 저항과 임피던스의 비가 R분의 X가 아니라 이 비율이 같을 것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3번.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강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할 때 Y에서 델타로 가게 되면요. 이게 전압을 높이에서 낮게 하는 강압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델타에서 Y로 간다. 이거는 전압을 높여주는 승압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강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다음은 Y에서 델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승압이 되는 게 무엇이냐? 승압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몇 번? 2번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34번. 다음은 3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맞는 상을 고르시오. 이게 최근에 가끔 뜸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마지막 뒷부분을 보게 되면 A4, B4, C4 있는 부분이 한 점으로 만나게 되죠. 이 만나는 점 때문에 우리가 Y결선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가게 되죠. 총 4개의 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극이 됩니다. 그래서 3상, 사극, Y결선의 형태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5번. 동기속도가 3600rpm, 주파수 60Hz,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P분의 120F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극수가 얼마라고 있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P는 어떻게 됩니까? NS 동기속도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로 놓을 수 있고요. 지금 동기속도가 3600이고요. 그 다음에 120에다가 주파수가 60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200 나누기 3600 하게 되면은 2극짜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2극이 되죠. 36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바로 콘덴서 기동형 유도전동기입니다. 답은 2번이죠. 37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 사이에 전압차가 생기게 되면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개의 발전기를 우리가 병렬운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만든 발전기가 100V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쪽에 만든 발전기가 120V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둘 차이에 20V의 전이차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발생하게 되죠.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뺑뺑 돌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무효 순환 전류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전압의 차이가 아니라 위상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유효순환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걸 동기화력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력이 생기게 된다. 답 4번이 되겠죠. 38번. 다음 중 정류 소자가 아닌 것은 SCR, GTU, IGBT 이거 전력 제어용 소자가 맞죠. 하지만 1번 LED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그냥 발광 다이오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39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다 이름이 있죠.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게 되죠? 컨버터. 그렇죠? 그 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 직류를 다른 형의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초퍼형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퍼형 인버터.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 초퍼형 인버터.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0번. 3상 전파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 출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류를 이야기할 때 이게 단상이냐
아니면은 삼상이냐에 따라서 자 이게 반파냐 아니면은 전파냐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전압이 만약에 단상 반파라고 하면 입력된 전압이 얼마? 0.45배가 출력이 되고 단상 전파면은 0.9, 삼상 반파면은 1.17, 삼상 전파면은 1.35가 됩니다. 삼상 전파, 자 여기에서 바로 가장 큰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맥동률도 가장 작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삼상 전파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입력 전압이 100이었으니까 출력은 135V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41번 전력의 재료,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4번에 비중이 클 것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죠. 비중은 여러분 무게예요. 비중은 작아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선의 뒷꼬리 접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속기구의 명칭은 딱 보면은 그냥 나오죠. 뭐죠 이거? 와이어 커넥터. 딱 답 2번 나오게 되죠. 자, 43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때 1번 방습장치 좋아요. 2번에 우리가 커플링 할 때 바깥 지름의 1.2배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접착제 사용하게 되면 0.8배가 되는 거고 3번에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합성수지관일 때는 1.5m죠. 금속관일 때가 2m가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이 잘못된 거네요. 44번.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2번, 3번 다 좋은데 4번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전의 우려가 없다? 아니에요. 금속관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감전의 우려예요. 그래서 반드시 금속 전선관은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구간이 짧거나 특이한 경우는 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네요. 45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되는 거. 가요전선관끼리 접속할 때는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이 접속할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이용하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6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 상호,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계소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접속계소에서 몇 미터로 하게 되는가? 원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예요. 그냥 케이블은 여러분 2m고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은 1m인데 지금은 접속계소끼리 할 때 아주 짧은 구간, 뭐 박스랑 만난다 이럴 때 더 좁게 한 뼘 정도, 15cm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0.15m. 47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무엇인가? 이거 딱 그냥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 그리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전주가 있고요. 전주에 전선을 올리려고 이렇게 가로로 완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완금에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긴 애자를 이렇게 딱 꼽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이제 이 위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위를 이렇게 딱 이제 지지하게 가게 돼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떠받치는 거 이런 느낌. 이게 바로 딱 꽂는 애자예요. 핀 애자입니다. 직선 구간 이렇게 반듯하게 갈 때 쓰는 거 핀 애자. 답 1번이 되죠. 48번.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원래 그냥 지름을 이야기할 때는 2mm거든요. 근데 이거를 면적으로 나타내게 될 때는 4제곱밀리미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49번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수목과 그러니까 나무나 뭐 이런 거랑은 한 30cm 떨어뜨려라. 좋아요. 2번에 전선은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을 써라. 그렇죠? 면적으로 하게 되면 4제곱밀리미터고 3번에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거리는 2cm 이상일 것 아니에요. 2.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50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도관로는 대지와의 접지장치가 얼마를 이상 되어야 되는가? 원래 수도관로를 우리가 접지공사할 때는 3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51번.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 우리가 지금 최대 사용 전압이 70kV라고 하는 걸 알았고 중요한 건 여기 직접 접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밑줄 하나 칠까요? 직접 접지. 그래서 보통 이제 60을 넘고 이제 170 아래까지는 우리가 0.72배 하게 돼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0.72배 하게 되면은 50.4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400V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어요.
5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전주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53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 선에 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53번은 여기 전주가 있고 이쪽이 전주가 있고 자, 이 사이에다가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케이블을 그냥 깔지 않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매다는 선을 하나 넣은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케이블을 쭉 깔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조가용 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파란색을요. 여기다가 행거는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매달아 놓을 때 이 행거와 행거 사이가 몇 센티미터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50c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50cm 이내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테이프로 감는다라고 하면은 20cm 이내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테이프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 행거식도 자주 나와요. 꼭 50, 20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사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5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54번 주상변압기에 시설하는 캐치 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게 되는가. 이렇게 전주에 있게 되면 이 전주에 변압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변압기의 전기를 받는 측 1차 측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스위치를 놓게 되는데 이게 COS 컷아웃 스위치라고 해서 COS가 1차 측에 있고요. 2차 측에는 일종의 퓨즈라고 하는 캐치 홀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OS는 어디 설치하게 되느냐? 변압기의 1차 측에 설치하고요. 캐치 홀더는 변압기의 2차 측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차 측 비접지 측선, 그러니까 전력선 측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55번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7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원래 지금 6.8kN 이하이고 그 다음에 5m 이하가 되면 6분의 1 이상만 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번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7m니까 여기에 6분의 1 이상만 묻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1. 얼마 나오나요? 1.16m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1.2m 넘게 하면 되겠네요. 1.16 답은 1번이 가장 근접하게 되네요. 답은 1번으로 하게 되면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56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이 최소 몇 가닥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지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주 쓰러지지 말도록 땅에다가 딱 지지하는 선, 요걸 우리가 이제 지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선을 설치하게 될 때 이 지선은 철선 한 가닥이 아니라 반드시 3가닥 이상의 연선을 꼬아서 만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이 중간에 있는 애자, 동그란 애자 이름 뭐죠? 구형애자 혹은 지선애자 이렇게 부르게 되죠. 답은 1번 3가닥 이상이어야 된다. 57번 교통신호등의 전구에 접속하는 인하선의 높이가 2.5m일 때 전선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가? 2.5 스퀘어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58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전원이 있게 된다면 여기 전원에서 선이 한 가닥 가서 여기 3로 스위치로 먼저 하나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등이 있게 된다면 나머지 한 가닥은 바로 전등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3로 스위치가 있게 된다면 3로 스위치는 하나, 둘, 단자가 총 3개니까 여기 3로 스위치에서 이쪽 3로 스위치로 하나 연결하고 자, 이쪽도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3로 스위치 한쪽에서 반대편 이제 전등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원에서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2가닥이 되는 거고요. 3로 스위치로 가는 건 하나, 둘, 3가닥이 됐고 자, 이쪽 3로 스위치는 3가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셋, 셋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림을 딱 고르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59번 저압 배전반에서 앞면 또는 조작계 측면의 최소 유지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배전반이 앞에 있는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앞면과 유효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안전한 거리는 우리가 적어도 1.5m 정도는 유지하자 이런 말이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60번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DS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름은 달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달로기는 부하전류, 개폐 능력은 없어요. 일종의 무부하, 충전전류 라든지 소전류 같은 것을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 60문제 풀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앞에서 이론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뒤에 기기 설비 오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외우기 어려운 거는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달록 이런 거는 쉽게 외울 수 있는데 뭐 몇 미터냐 뭐 이런 것도 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잘 확인을 해 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산의 줄은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눈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듀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네이버 전기 자격증 한 번 합격하기 카페에 오시게 되면 또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올려놨습니다. 공부하시다가 혹은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또 언제든지 오셔서 좋은 자료와 함께 만나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저희 다산에듀가 계속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설명 마칠게요.